예, 슬슬 시작해 볼까요? 예, 간단히 소개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노동법 강의하고 있고요. 김경호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그 8월 달에 이제 1차 강의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제 1년 코스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게 매번 이제 다 처음 뵙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좀 처음이라 좀 어색한 감이 있습니다. 사실 8월 초가 되게 시작과 끝이 만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2차 시험이 다다음 주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되게 긴장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게 1년 동안 강의 열심히 한 게 이제 어쨌든 그 공부하신 분들 합격으로 이어져야 되니까 이제 문제가 뭐가 나올까 싶기도 하고 되게 불안한 그런 시점인데, 또 다른 축으로는 또 이제 새로 시작하는 분들이 이제 처음 오시는 시점이라서 좀 시작과 끝이 만나는 이제 그런 시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14일 동안 진행할 건데요. 한번 열심히 같이 한번 해보죠. 강의 계획서 좀 보겠습니다. 오늘 자료가 두 개 있는데요. 하나가 강의 계획서고 하나가 조문 자료예요. 강의 계획서 짧게 보시죠. 그래서 첫 페이지 보시게 되면 뭐 일정 나와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지난주에 민법이 끝났고 오늘부터 노동법 들어가죠. 그래서 회차가 14회로 되어 있습니다. 요게 사실은 작년까지는 1차 기본 강의가 12회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학원에 얘기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좀 늘리자 가지고 올해부터 14로 조금 늘어났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회차를 좀 줄여야 수강료 부담이 좀 주시기 때문에 최대한 줄여드리려고는 하는데 이게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기본 강의의 문제가 뭐였냐면, 사실 1차 노동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1차에 나오는 내용만 할 수는 없거든요. 노동법 처음 공부하실 때 이제 체계를 잘 잡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순수하게 1차 용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2차 강의 하듯이 막 학설 얘기하고 그럴 건 아니죠. 그럴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꼼꼼하게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항상 부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판에 우리가 기타 법령 같은 경우에 뭐 이쯤 이따 보실 건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강의 계획서에 기타 법령을 좀 여유 있게 잡아놨는데, 예년까지 보통 어떤 식이었냐면 기타 법령이 법이 14개인데 그거를 막 한 3시간 만에 막 미친 듯이 막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요거 외우고 이렇게만 들어가 버리니까 매번 한계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여유 있게 잡느라고 14회로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래도 민법 비하면 짧지 않습니까? 우리 민법 오래 했죠. 짧죠. 노동법은 민법 이런 거야. 1차 붙으면 볼 일 별로 없습니다. 근데 노동법은 우리가 2차에도 계속 봐야 되고 합격하신 이후에도 노무사 하면 노동법이죠. 그러다 보니까 노동법은 잘하시는 게 좋으니까 너무 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 시작하실 때 체계를 좀 잘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목 자체도 재밌어요. 민법 재미없죠. 노동법은 이제 그동안 지루했던 민법의 시간이 가고 이제 재미있는 노동법의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그 재미없는 민법을 신정법무사의 개인 스타일로 카바를 좀 했었는데, 노동법은 과목 자체가 재밌다 보니까 앞으로 14일 동안 되게 행복하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좀 부담스러운 건 바로 이제 앞타임이 신정법무사 강의가 끝나고 제가 시작하다 보니까 그 양반의 드립력이 이게 보통이 아니라서 이게 끄덕거리세요. 보통이 아니라서 뒷사람 입장에서는 좀 부담되는 부분이 사실 있긴 있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드립이 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시간은 저녁 7시부터 아시는 것처럼 10시 반까지고요. 이 시간은 웬만하면 맞춰드릴 거예요. 왜냐면 저녁 강의 특성상 이제 그 차 끊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강의는 어쩔 수가 없어요. 최대한 맞춰서 늦지 않도록 그렇게 맞춰드리겠습니다. 자, 교재는 뭐 좀 더 다시 얘기하고요. 강의 목표랑 강의 진행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강의 진행 같은 경우에 양가로 2번 보시게 되면 매회 복습형으로 에센스 논법 교재 일부 문제를 풀이하고 별도 OX 시험을 진행한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가능하면 한 15분 정도만 좀 빨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나갈 거냐면 OX 한 이제 복습형으로 한 10개 정도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교재에 있는 문제 한 4문제 정도 같이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제 OX 풀어보시고 문제 어디 풀어보시자 그게 자료가 나갈 거니까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만 빨리 오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 시작할 때 복습용으로 그거 한번 체크하고 그리고 진도 나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강의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서상으로는 기타 법령을 이틀하고 조금 넘게 잡아놨고요. 제 욕심에는 이제 마지막 날 그 기출문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최종 모의 시험을 한번 봐봤으면 싶은데, 요거는 제가 확답 드릴 수는 없어요. 진도가 또 밀릴 가능성이 또 분명히 또 이렇게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진도가 밀리게 되면 최종 모의 시험은 자료로 대체하는 걸로, 그래서 각자 풀어보시고 어차피 해설이 꼼꼼히 나가 있으니까 그거 보고 맞춰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본강의 진행하면서 볼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디그 문제라서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한번 돌리고 나면. 그래서 혹시 시간이 되면 마지막 날
시간을 딱 재가지고 OMR까지 해가지고 시험을 보고 강평하는 걸로 하고 뭐 진도가 좀 밀려가지고 도저히 각이 안 나오면 자료로 대체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도가 조금 밀릴 수는 있는데 이 진도 범위보다 더 앞서 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예습을 하실 거면 뭐 개인적으로 예습을 꼭 하시라고 추천드리진 않는데 혹시 하실 거면은 요 강의 계획서 보시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 얘기를 좀 해보면 시중에 이제 노무사 1차 노동법 교재들이 많이 있죠. 근데 어쨌든 가장 많은 분들이 보는 책이 전신 박사님 에센스예요. 2권짜리고 에센스 1, 2로 되어 있는데요. 이 2권 외에 다른 교재는 안 봐도 됩니다. 그래서 요것만 딱 보면 되고요. 실제 1차 시험장 가실 때도 뭐 이 책 들고 가셔도 돼요. 들고 가셔도 되고 이제 혹시 이제 나중에 시험 직전에 마무리 강의 들으시면 제가 따로 요약해 드리는 게 있으니까 그거 가져가셔도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요것만 갖고 계시면 추가적인 뭐 문제집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따로 안 풀어봐도 되니까 이 2권만 딱 잡고 가시면 됩니다. 책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본적으로 앞에 이론이 있고요. 뭐 들으시면 돼요. 그냥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OX 문제가 있고 그 다음 객관식 문제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전 박사님을 디스하는 게 아니라 그 이론 파트는 개인적인 제 취향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제 취향에 맞게 강의하면서 조금씩 잡아드릴 거고요. 대신에 이제 OX나 문제 나와 있는 거는 시중에 나온 교재 중에 가장 잘 만들었어요, 이 책이. 그래서 이 2권만 딱 보시면 되니까 그 1차 시험에 있어서의 교재 부담은 따로 그렇게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잘 만든 교재예요. 그래서 요거 믿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동안 민법 공부하셨고 논법 영역으로 들어오셨다 보니까 시험 얘기 첫날이죠. 시험 얘기 살짝 얘기를 한번 하고 들어가 보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제 1차 과목이라는 게 노동법 1이 있고 그러니까 2차에서는 1, 2가 합쳐져 있어요. 한 과목으로. 대신 배점이 150점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노동법 1이 있고 노동법 1차에서는 2과목으로 2가 있고요. 민법이 있고 그 다음에 사보가 있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 있죠.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요즘 추세는 주로 경영학을 많이 한 추세예요. 대부분 다 경영학을 하십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경제학도 뭐 썩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주로 경영학을 하세요. 그건 이제 난이도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영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2차와의 연계성이 좋은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뭐 나온 김에 이걸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2차 과목이 노동법이 한 과목으로 들어가 있고요. 대신 배점이 다른 과목들은 150점인데 이게 100점인데 노동법은 150점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거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필수 과목으로 인사관리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법 파트에서 쟁송 부분만, 그러니까 심판 소송 해가지고 쟁송 부분만 필수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 있는데 선택 과목에 이제 뭐 노동경제학도 있고 민사소송도 있는데 어쨌든 가장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게 경영조직이란 말이에요. 주로. 그래서 민소도 있고 노경도 있죠. 근데 이제 선택 비율을 봤을 땐 요걸 제일 많이들 하기는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2차 과목 4과목 중에 2과목 가까이가 그 경영학이다 보니까는 이 선택 과목으로 경영학을 많이 하시는 추세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제 그럼 우리가 노동법 1, 노동법 2에서 뭘 공부할 거냐? 민법 같은 경우는 단일 법률로서 법 조문이 어마어마하죠. 엄청 많지 않습니까? 노동법은 근데 우리 시중에 아시는 것처럼 노동법이라는 개별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모든 법을 합쳐가지고 노동법이라고 부르는 거지 노동법이라는 개별적 법률은 없단 말이에요.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가 뭐 경제법 하지만은 경제법이라는 법은 없죠. 그러니까 공정거래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규율하는 모든 법률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그냥 경제법 부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법은 법 하나로 퉁치는 건데 노동법은 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가 노동법을 인위적으로 둘로 나눈 이유가 뭐냐? 노동법 1이 이제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법률들이고요. 그 다음에 노동법 2가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그 얘기는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노동법 1에서의 대표적인 법률이 근로기준법이고요. 근로기준법. 뭐 잘 모르는 분들도 이름은 많이 들어봤죠. 근로기준법 그러면. 그 다음에 노동법 2에서 집단법에서의 가장 대표적인 법률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그러는데 줄여가지고 우리가 그냥 노조법 이렇게 많이 불러요. 그래서 노조법이 대표 법률입니다. 그래서 노동법 1파트에서 핵심은 근로기준법이고요. 노동법 2파트에서의 핵심도 노조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노동법 공부하실 때 가장 꼼꼼하게 봐야 되는 게 요 두 법률이겠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2차 과목에서 거의 여기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차 시험에서는 법전을 주죠. 1차 시험에서는 법전을 좀 외워줘야 되는데 2차에서는 법전을 준단 말이에요. 보면서 찾아보면서 논술형 답안을 쓰란 이런
얘기죠. 근데 우리가 옛날부터 법전을 줬던 게 아니라 예컨대 제가 이제 합격한 지가 딱 10년 됐거든요. 근데 저 공부할 때는 법전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2차 공부할 때도 조문을 외워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좀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하고 공법이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예를 들어 기출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근로기준법 59조에 대해 기술하시오. 이게 문제였단 말이에요. 법전을 안 주는데. 그럼 59조가 뭔지를 모르면 쓸 수가 없는 거지. 뭐 노조법 2조 4호 라목 단서에 대해 기술하시오.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당시에는 조문을 외웠어요. 그래가지고 막 1조 목적, 2조 정의 이러면서 막 외웠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진 않죠. 근데 1차 보실 때는 뭐 몇 조에 뭐가 있고 이게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해서는 1차는 뭐 암기를 좀 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뭐 어쨌든 간에 얘기가 좀 샜는데 우리가 2차 시험에서 조문을 법전을 주기 시작한 지가 이제 한 5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그 이후로는 근기법, 노조법 외에 기타 법령에서 2차 시험에서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올해도 가능성상 이 두 법률에서 모든 문제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기 노조는 1차는 물론이고 2차에서 중요하니까 꼼꼼하게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그 외에 뭐가 있냐? 우리가 시험 범위 내에서 노동법 1에는 플러스 10개 법률이 있고요. 노동법 2에서는 플러스 4개 법률이 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아시는 것처럼 각 과목들이 25문제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5문제씩 125문제, 시간은 125분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법률들이 각각 몇 문제씩 나오는 거냐.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기타 법령은 각 법당 한 문제씩 나옵니다. 이게 뭐 그렇게 하라고 어디 법에 있는 건 아닌데 계속 그렇게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1교시, 노동법 1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이 15문제가 나오고요. 기타 법령이 10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동법 2 같은 경우는 노조법에서 21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기타 법령에서 4문제가 나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런 개별 법률들에 엮이지 않은 말 그대로 노동법 기본 이론 파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노동법의 역사라든가 뭐 ILO 국제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매년 한 문제 혹은 두 문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건 보통 이제 노동법 2 파트에서 보통 엮어가지고 문제를 많이 냅니다. 그래가지고 대략 노조법 한 20문제 정도에다가 그 총론 파트, 노동법 기본이론 한 문제 정도, 기타 법령 4문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1차 시험에서 막판까지 발목을 잡는 게 이 14개 법률이에요. 그러니까 14개 법률을 꼼꼼하게 보려고 마음먹으면 진짜 한도 끝도 없죠. 이거 진짜 꼼꼼하게 보려고 마음먹으면 법명도 예를 들어 이 개별법 중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이런 거 조문도 어마어마해요. 그러다 보니까 1차 시험에서 그거를 다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최대한 효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거 외우시고 요거 보시고 이런 틀로 강의를 보통 많이 진행하는데 올해부터는 그렇게 물론 포인트는 그렇게 가야 돼요. 포인트는 그렇게 가되 그래도 이 법률의 전반적인 구조 정도는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좀 풍부하게 하려고 조금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14개 법률은 너무 부담 가실 필요 없는 게 제가 그때 되면 이제 찍어 드릴 건데요. 암기하라고 하신 데만 외워도 최소 14개 중에 10개 이상은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 법률 거기에 대해서 부담은 가지시지 않아도 되고요. 대신 근기법, 노조법은 1차는 물론이고 2차에서도 중요하니까 요거는 기한 공부하실 때 잘해야죠. 그래서 노동법 공부하시는 거는 아까울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공부해놓으면 합격하신 이후에 다 쓰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아까우지 마시고 꼼꼼하게 잘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법의 난이도를 얘기를 해보면 노동법의 진짜 노동법이 뭔지는 2차를 가봐야 돼요. 이제 헬이에요, 헬. 완전히. 근데 1차 노동법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거에 비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시험을 봤는데 노동법 꽈락이 났다. 그건 공부를 진짜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웬만히만 공부하면 그렇게 되진 않아요. 오히려 이제 1차에서 꽈락이 많이 나온 경우가 민법이 제일 많이 위험하고 아무래도. 그 다음에 사보도 조금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으로서의 경제 경영 같은 경우는 꽈락 문제는 잘 발생 안 하는데 이게 표점이 들어오면서 실제 점수에서는 점수가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표점을 돌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왜냐면은 선택 과목 다르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뭐 약간 운빨로 좀 올해 이게 쉽게 나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표점을 맞춘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총점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얘도 꽈락 문제는 별로 그렇게 발생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주로 꽈락이 이제 이쪽에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노동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시간하고 연계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아시는 것처럼 25문제씩 그 과목당, 그러니까 법률당 25분을 주니까 총 우리가 125문제고 이거를 풀기 위해서 1차 시험장에서 125분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딱 생각했을 때 1분에 한 문제구나 생각하는데 그러면 떨어져요.
왜냐? 예를 들어 해보셨잖아요. 우리 민법. 했잖아요. 이거 1분에 한 문제 풀 수 있습니까? 물론 할 수 있긴 하죠. 근데 못하는 분들이 훨씬 많다고요. 그러니까 조금 쉬운 파트에서 빨리빨리 풀어가지고 시간을 세이브하고 좀 약한 부분에서 좀 오래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플러스로 우리가 마키하는 시간도 있잖아요. 그것까지 고민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러면 시간을 어디서 세이브할 거냐? 제일 좋은 게 노동법원, 노동법 2 여기서 시간 세이브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많이 맞아야 되고 빨리 풀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50문제니까 50분이 아니라 50문제를 한 30분 정도에 커버하시라고 보통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점수는 보통 어느 정도만 나와야 되는 거냐? 합쳐가지고 평균으로 한 80점 정도? 요 정도만 잡아주시면 충분해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것들 대충 한 60원절에 걸쳐 있어도 우리가 합격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합격 컷은 알고 계시죠? 평균 60이고 꽈락이 40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평균 60을 맞추기 위해서 노동법 1, 2에서 평균 80 정도 잡아주면 다른 과목 몇 과락만 해도 얼추 시험 합격하거든요. 그래서 노동법이 1차에서는 쉽지만 키포인트예요. 왜냐? 점수를 높게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시간을 많이 세이브해야 되고 그러니까 노동법의 중요성은 1, 2차를 통틀어가지고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공부하는 거 열심히 한번 해보죠. 자, 이거 문제 없죠. 그럼 우리가 앞으로 뭘 공부할 거냐? 그러니까 어쨌든 앞에서 민법을 공부하셔가지고 기본적인 감각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좀 얘기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법학을 공부하는 거는 법률을 공부하는 거죠. 법률을. 이 법률이라는 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본적인 법이 있고요. 이게 이제 메인이죠, 메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법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 법의 모든 것들을 다 규율하면 좋은데, 규정하면 좋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로기준법 조문이 한 3,000조, 4,000조가 돼야 돼요. 그래도 컨트롤이 안 될걸? 예를 들어 형법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이 때리는데 주먹으로 때린 경우하고 머리를 받은 경우하고 발로 찬 경우하고 다 다를 수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다 일일이 규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폭행죄 딱 규정하는 거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부적인 디테일함을 이 법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플러스로 나오는 게 이 부족한 부분을 시행령으로 우리가 보완을 하죠. 대통령령이라고도 하고. 그럼 어디서 만듭니까? 이 법이라는 거는 국회에서 만드는 거고 국회의원들이 시행령이라는 건 국무회의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대통령이랑 각부 장관이랑 들어가지고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만들고요. 근데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아마 만들어봐야 현장 실무자 입장에서 한계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이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실무자들이 조금 더 디테일한 걸 잡아봐라 해가지고 추가로 들어오는 게 각 이제 부서별로, 부처별로 시행 규칙 이렇게까지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쭉 넘어가는 거냐? 디테일함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시험에서 어디까지 볼 거냐? 시행 규칙은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안 보고요. 기본적인 각 법률과 시행령 규정까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법과 시행령에서 모든 걸 규정해 놨으니까 뭐 규칙도 있습니다만은 규정해 놨으니까 사실은 법에 있으니까 분쟁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분쟁이 발생하고 소송이 걸리고 판례가 나올까요? 애매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법에 A다 돼 있으면 그냥 A인 거예요. 근데 법에 A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A다에 적용을 받는 여기에 적용받는지가 애매한 거죠. 혹은 뭔가 적용을 받고 싶은데 직접적으로 적용받는 규정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의 규정이 없거나 혹은 법률의 규정이 애매한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소송이 걸리겠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우리가 뭐 중요하게 보는 건 아닌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조문제로 나갔는데 근로기준법 8조 한번 보시죠. 페이지로 2페이지에 있어요. 8조 보시면 폭행의 금지 돼 있어요. 8조 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에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구만 보게 되면 때리면은 폭행 금지 근기법 8조 위반으로 걸려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근데 예를 들어 사용자가 근로자를 때린 거예요. 그럼 대놓고 8조 위반이네. 그럼 소송 걸릴 이유가 없죠. 법 위반이니까. 근데 애매한 경우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냐면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물리력을 해한 건 아닌데 귀에 대고서 큰 소리로 야! 뭐 이렇게 해버린 거지. 나는 귀에 손상이 왔단 말이에요. 맞지는 않았지만. 이게 과연 근기법 8조 위반이냐. 애매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송이 걸리는 거죠. 맞죠? 다시 한번. 법률의 규정이 있으니까 원래는 분쟁이 있으면 안 돼요. 법대로 하면 되니까. 우리 법대로 합시다. 그럼 법인대로 하면 되지. 근데 법의 규정만으로 모든 게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가 문제겠어요? 해석이 문제인 거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귀에 대고서 큰 소리를 지른 것도 근기법 8조에서 얘기하는 폭행의 범위를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냐. 해석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학계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해석론을 학계에서 학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학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게 있는 건 아닌데 심플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뭐 일설 그래가지고 뭐 물리적 뭐 위해가 있어야만 폭행이다.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견해의 대립들을 얘기하는 거죠. 해석론입니다. 일종의 과학인 거죠. 좀 다른 얘기인데 몇 년 전에 그 친한 노무사들하고 이제 술을 마시다가 한 새벽 한 2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야 이러다 우리 외박하는 거 아니야? 이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다들 술 취해가지고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도대체 외박의 개념이 무엇이냐?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설, 자정시설 그래가지고 12시가 넘으면 외박이다 이런 소리 나오는 거고, 이설 그래가지고 뭐 이제 택시 할증시설 그래가지고 4시가 넘어야 외박이다 이런 게 있는 거고, 3설 재미없나? 에이 그만해야지. 자 그만하려고 그랬는데 궁금해 하시니까 3설 그래가지고 배우자 허용시설 그래가지고 배우자가 허용해야지 이제 외박이다 이런 거고요. 제가 주장한 4설이 있습니다. 4설 저의 주장이었어요. 원효대사설, 내가 외박이 아니면 외박이 아니다 이런 거, 내 마음속에 있던 외박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첫날부터 자 어쨌든 이런 식의 해소론이 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실제 소송이 들어갔을 때 판사는 판결을 내려야죠. 이 중에 뭐가 맞다 이렇게. 그래서 나오는 게 판례가 나오는 거예요. 법원의 입장. 그럼 우리가 1차 공부할 때 뭘 볼 거냐? 얘 당연히 봐야죠. 법학 공부하는 거니까 얘 봐야 되고요. 그 다음 우리가 대법원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또 봐줘야 돼요. 근데 해석론, 학설은 어떨까요? 2차에서는 의미가 있어요. 답안에 써야 돼. 이게 이런 식의 해석론이 있는데 판례 입장은 이렇고 내 생각은 이렇다 라고 써줘야 되는데 1차에서는 객관식이다 보니까 이런 학설을 시험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어떤 교수님 책엔 이게 있는데 어떤 교수님 책엔 이게 없어. 그 문제를 어떻게 내요? 객관식으로. 뭐가 맞다고 어떻게 단정을 하나. 판례 입장이 있으니까 OX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얘 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차에선 안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건 법률을 규정하고 판례 입장을 봐요. 근데 1차 공부하실 때 이 조문과 판례를 꼼꼼하게 잘 정리해 놓으시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막상 이제 좀 있으면 2차 시험이죠. 2차 공부 쭉 한 분들도 막판 때만 막 헷갈리기 시작해요. 아 이게 이론이었는지 판례였는지 막 긴가민가한 거예요. 이게 판례에 대한 비판견이었는지 이게 판례인지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실 때 조문이 이렇고 판례가 이렇다라는 거를 제대로 이제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어차피 이제 판례를 암기하는 건 암기를 추가로 해야 되죠. 2차 가면. 왜냐면 써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판례 입장만이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숙지를 해 놓으면 거기다가는 이 판례에 대해서 어떤 식의 비판견이가 있는지를 2차에서 붙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가 훨씬 수월해질 수 있죠. 그래서 1차 공부하실 때부터 아 이거 노동법 공부하는 거 문제만 맞추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노동법의 체계를 잘 잡겠다 이런 마음으로 꼼꼼하게 좀 보시는 게 좋겠다고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시험에서 법전이 주어지기 시작한 게 한 5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뭐냐면 사실 공부가 되게 효율적으로 됐죠. 사실은 근기법 59류대 기술하시오. 이게 말이 되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지금은 보지도 않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 위험한 기계 기구에 대한 제한의 규정에 대해 기술하시오.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였다고 옛날에는. 근데 그게 뭐냐면 조문법 다 나와 있어요. 그때 베끼면 돼. 근데 그때는 조문을 안 주니까 그걸 외웠어야 되는 거잖아요. 뭔지도 모르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러니까 사실은 시험에 정말 실력을 갈리는 효율성이 조문을 주면서 굉장히 좋아졌죠. 다만 단점이 뭐냐면 조문을 주다 보니까 조문의 구석구석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되게 모르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일 모레 2차 시험인데 뭐 질문 지금 오는 것도 되게 어이없는 질문들 가끔 들어오거든요. 내일 모레 시험 봐야 되는데 그럼 제가 이거 근기법 몇 조에 있잖아요. 그러면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뭐 이런 분들이 지금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 공부하실 때 뭐 조문 주니까 그러면서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을 잘 안 받아오니까 지금 막판에 와가지고 막 나는 막 기초도 모르는 것 같고 마음이 흔들리고 막 이렇게 막 불안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공부하실 때 조문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잘 봐놓으시면 좋은데요.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면 꼭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제안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법이 딱 2개란 말이에요. 그리고 민법처럼 이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민법은 1000조가 넘어가는데 뭐. 근데 이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공부 시작하기 전에 근로기준법을 한번 쭉 읽어보는 거죠. 기타 검정은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근기 노조만 얘기하는 겁니다. 근로기준법을 한번 쭉 읽어보는 거예요. 공부 시작하기 전에 머리도 좀 환기시킬 겸 내용도 볼 겸 그러면 쓱쓱쓱 보면 1시간쯤 걸려요.
그리고 내일 공부할 때는 노조법 한번 쭉쭉쭉 한번 읽어보는 거죠. 그것도 1시간쯤 걸립니다. 그것만 이렇게 쭉쭉 돌려봐도 그래봐야 한 달에 몇 번이나 보겠어요. 공부 안 한 날이 있으니까 그래봐야 뭐 한 법률당 한 13번이나 볼래나? 그 정도 보겠죠. 그거 처음 공부하실 때 그거 한 2달 정도만 해놓으셔도 이후에 아주 큰 무기 될 수 있으니까 계속 강조드리는데 기초를 잘 닦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합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날이라 지금은 첫 시간이라 뭘 좀 얘기해 볼 거냐면 뭘 좀 얘기해 볼 거냐면 노동법 관련된 구제적인 내용들을 살짝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좀 감각을 쌓기 위해서, 이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리 하는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뭔가 분쟁이 발생했어요. 법률상.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민사죠. 민사. 우리 민법 배우셨으니까 민사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형사 문제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생각할 수 있는 게 국가에 도와달라 이런 거, 행정적인 문제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술을 마시고 있는데, 자꾸 술을 예를 드네. 술을 마시고 있는데 나의 의도에 관계없이 옆 테이블에서 나한테 시비가 들어온 거예요. 내가 왜 이러시냐고 하다가 내가 맞은 거야. 그럼 우리 뭐 합니까? 경찰을 부르죠. 경찰 부르면 뭐 하는 건가요? 형사 문제인 거죠. 형사 문제. 맞죠? 자세한 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근데 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경찰 신고됐으니까 나 빵에 가겠다. 때려가지고 치료비랑 못 주겠다. 난 빵에 가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죠. 별도로. 그러니까 경찰서가 돈 받아주는 데가 아니잖아요. 원래. 경찰서는 얘를 처벌할지 말지 그거를 담당하는 부서인 거고, 그렇죠? 돈을 받아주는 거는 민사를 걸어야 돼요. 근데 왜 실제로 경찰서에서 돈 문제가 해결되냐면 합의를 유도하니까 해결되는 거고, 실제로 그쪽에서 못 주겠다 버티면 민사는 별도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사는 금전적 손해에 대해서 내가 보상받기 위해서 하는 거고, 형사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행정적으로는 국가에 도와달라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일종의 민원 제기 뭐 이런 거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동법에서의 이런 식의 구제의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 거냐? 민사 다 되죠. 안 되는 게 어딨어. 민사로 다 되지.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근로자한테 임금을 안 줬다. 민사 되죠. 그 다음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했다. 민사 되죠. 왜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임금 체불에 대해서 나의 손해만큼 그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이 해고가 무효임이, 사법상 무효임을 확인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민사소송으로 들어가는 게 심플하게 얘기하면 2가지가 들어가죠. 하나가 권리 의무에 대한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요. 맞죠? 하나는 이 처분에 의해서, 사용자의 행위에 의해서 혹은 근로자의 행위에 의해서 내가 받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민법 공부하셨으니까 손배 청구의 근거 대표적인 게 2가지가 있잖아요. 하나가 민법 390조에 채무 불이행 책임이 있고, 왜 우리 근로계약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약 이행 안 하냐, 왜 채무를 불이행해서 나에게 손해를 끼치냐, 이게 있을 것이고, 2번째로 민법 750조에 있는 불법행위 책임이 있을 거예요. 너의 불법행위로 내가 손해를 받았으니까 이거 배상을 해라 이런 겁니다. 맞죠? 자, 예를 들어 사용자 입장에서 예를 보면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사용자랑 근로자랑 계약서 썼겠죠?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근로자가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업무를 제대로 이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가 빵꾸 나면서 거래처가 끊기고 막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이 책임이죠. 채용불이행 책임. 근데 너 왜 그랬니? 물어봤더니 너 괴롭히려고 일부러 막 그런 거예요. 그럼 그게 불법행위까지 같이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죠. 노동조합 입장에서 사용자랑 이렇게 하기로 단체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행을 안 해요. 그럼 기본적으로 채용불이행. 왜 안 했니? 노조 깰라고 일부러. 그러면 불법행위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 형사 문제로 들어가면 결국 처벌 문제인데, 처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처벌 조항이 없으면 형사는 처리가 안 되죠. 예를 들어 돈을 떼먹었어요. 그러니까 나 돈을 빌려가지고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안 주는 거야. 근데 빌려간 돈을 안 주는 게 처벌됩니까? 그런 게 없다고. 그러니까 빌려준 돈을 내가 안 갚아요라고 경찰서에 백날 얘기해봐야 경찰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검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애초부터 갚을 마음 없었으면서 빌려갔다, 사기죄다 이렇게 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건 이제 또 다른 문제고, 일반적으로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거를 처벌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검찰로 가든 경찰로 가든 처리가 안 돼요. 비슷한 맥락으로
비슷한 맥락으로 한번 잠깐 보시게 되면 근로기준법 23조 잠깐 볼게요. 근로기준법 23조 1항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나간 자료에서 5페이지에 있어요. 근로기준법 23조 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게 되면 이거 우리가 부당해고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했는데 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근로기준법 23조 1항으로 그 해고는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로 인해 발생된 나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죠. 근데 검찰에 소장을 접수시킬 수 있냐? 이건 못해요. 왜냐? 처벌조항이 없어. 23조 1항이. 그러니까 부당해고에 대해서 2007년까지 처벌조항이 있었어요. 그래도 2007년까지는 부당해고 당하면 고소 막 했단 말이에요. 지금 못해요. 왜냐? 처벌조항이 없으니까. 백날 검사 찾아가 봐야 검사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해고 그 자체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처벌조항이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용어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용어를 정리해 볼게요. 처벌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검사가 기소를 해야 되고 판사가 유죄로 판결을 내려줘야죠. 그러면 검사가 어쨌든 기소권을 검사가 독점하니까 검사가 기소를 하기 위해서 어떤 코스가 있을 수 있냐? 기본적으로 세 가지 코스가 있을 수 있어요.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고소 생각할 수 있죠. 이게 뭡니까? 피해자가 공식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거예요. 피해자가.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에 술 먹다 맞았죠. 내가 맞았으니까 그냥 경찰을 부른 게 아니라 아예 검찰이든 경찰서든 소장을 접수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고소장 이렇게. 이러면은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을 하겠죠. 자기가 봤을 때 이게 혐의가 있다. 그럼 기소할 것이고 아니다. 증거 불충분이다. 그럼 불기소 하겠죠. 그래서 피해자가 하는 거 이게 고소고요. 그다음 비슷한 맥락으로 고발이란 게 있잖아요. 고발. 이거는 뭐냐면 똑같이 공식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건데 이거는 그 제3자가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 같은 경우에 내가 맞았어요. 그래서 나 고소할 거야 그러는데 고소하려고 보니 막 날 때린 가해자가 몸에 막 문신이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야. 괜히 고소했다가 보복을 당할까 봐. 그래가지고 막 눈도 못 쳐다보고 막 밑에 보면서 고소할 거야. 막 이러니까는 친구가 에이 바보 같은 놈 그러면서 지가 대신한 거예요. 이게 고발이죠. 그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사실은 실무상 양자를 잘 구분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 피해자가 했는데 고발장 썼다 그래가지고 검사가 기소 안 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통은 나중에 이제 실무하실 때 그냥 애매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게 애매하니까 그때는 그냥 쓸 때 고소한 다음에 고발장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접수를 시켜요. 애매할 때는. 근데 이거 중요한 건 아니고요. 개념 정의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 뭐가 있냐면 검사가 지나가다가 법 위반 사실을 인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누구를 막 때리고 있는 걸 본 거야.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내가 봤잖아. 내가 검사인데. 그럼 내가 기소할 수 있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인지해가지고 인지 수사하다가 혐의 사실 확정되면 내가 기소를 하는 거예요. 검사가. 그렇죠? 근데 그 인지를 하기 위해서 피해자들이 인지를 도와줄 수도 있죠. 이런 문제가 있다. 우리가 민원을 제기한다 얘기하는 거. 그걸 우리가 진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 이건 뭐냐면 경찰서 가가지고 도와주세요.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에 내가 맞았어요. 맞았는데 그냥 112에 신고했다. 그게 쉽게 말하면 진정이에요. 그럼 내가 접수시켜가지고 진정했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기소가 되는 거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왜냐? 기소를 의견을 올릴지 말지는 그 담당 경찰관의 일종의 재량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접수 신고를 받았는데 내가 보니까 별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합의합시다. 그래서 그냥 합의하고 끝나버릴 수도 있고 자기가 볼 때 이게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검찰에 이제 보고를 해가지고 지휘를 받아서 수사할 수도 있고 이건 재량권이 행정청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고소나 고발, 특히 고소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이 형사사건의 주체가 되는 거고 진정이 들어가 버리면 피해자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행정청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형사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노동법에서는 어떻게 볼 것이냐? 노동법에는 어떤 제도가 있냐면 우리가 고용노동부에 보면 여기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일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고용노동부에 근무하는 이제 공무원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근로감독관 이렇게 부르죠. 이분들 공무원들이에요. 이제 근로감독관들은 어떤 지위를 가지냐면 그 노동관계에서의 사법경찰의 지위를 가져요. 나중에 배우십니다. 사법경찰 지위를 가져요. 무슨 말이냐면 이 근로감독관들이 노동관계에서는 경찰이에요.
경찰. 그리고 노동사건의 모든 관할은 검사랑 노동부가 독점하게 돼 있습니다. 모든 관할은 담당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내가 내가 근로자인데 사용자한테 임금이 떼인 거예요. 임금을 안 줘. 근데 임금을 주지 않는 건 범죄거든요. 처벌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경찰서에 막 접수하는 거예요. 그럼 경찰이 해주냐? 안 해줘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경찰이 노동부로 넘겨버리죠. 관할이 노동부예요. 오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소장을 접수하든 진정서를 제출하든 검찰 아니면 노동부에 접수하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근로감독관이 수사를 해가지고 처벌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 노동부는 돈 받아주는 데가 아니라 수사하는 데구나. 요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돈을 받아주는 건 민사로 가야죠. 물론 임금체불에 대해서 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하게 되면 감독관이 중재해가지고 사용자한테 이거 액수 들면 안 돼 주시죠. 그러면 줘야 돼요. 그러면 사용자가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저기 준 거예요. 그 대가로 이제 근로자가 그럼 나 이거 취하하겠다 이런 식으로 합의를 볼 수는 있겠죠. 경찰서에서 하는 것처럼. 근데 어쨌든 노동부는 기본적으로 돈 받아주는 데가 아니라 처벌하는 그런 수사기관이다. 이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 우리가 뭐가 있냐면 노동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노동위원회. 우리나라가 각종 위원회가 엄청 많죠. 예를 들어 우리가 좀 많이 볼 수 있는 것들 국가인권위원회 이런 식으로 각종 위원회가 많단 말이에요. 특위도 많고 그런 식으로 고용노동부 산하에 노동위원회라는 특별한 행정기구를 우리가 두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뭐라는 거냐면 근로자 입장에서 사실은 일반적인 서민들이 해고당했다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소송 제기하기 쉽습니까? 쉽지 않다고요. 그러면 노동부에 가가지고 도와주세요 해봐야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처벌적이 없으니까. 나 부당하게 해고당하는데 노동부가 이런 거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감독관이 뭐라 합니까?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왜냐 걔네들은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처벌하는 수사기관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거나 부당하게 징계를 당하거나 부당하게 인사발령을 받거나 혹은 내가 비정규직인데 차별을 받거나 혹은 노사관계 조율 이런 것들은 다 소송 가게 되면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심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란 국가기관을 따로 행정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노동위원회가 이제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장 위에 중앙노동위원회가 있어요. 우리가 중노위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용어만 일단 익숙해지세요. 용어만. 세부 내용은 뒤에서 또 하니까. 용어가 좀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니까. 중앙노동위원회 그래가지고 중노위라 그래요. 원래 이게 어디 있었냐면 그 서울에 공덕동에 산업인력공단 그 건물에 같이 있었어요. 원래는. 그러다가 최근 몇 년 전에 세종시로 이전을 했죠. 지금은 세종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냐면 각 지방노동위원회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지노위 이렇게 불러요. 예를 들어 서울 지역에서 내가 해고당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되나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 내가 부당해고당했다. 접수를 하는 거죠. 저 물레동에 있거든요. 내가 부산이다. 해고당한 데가. 그럼 부산진노위로 가는 거예요. 근데 부산 외에 경남이다. 그럼 창원에 있는 경남진노위 가고 제주다. 제주진노위 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용어에 지금 익숙해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별로 예를 들어 서울 경기 해보면 서울의 서울진노위, 인천의 인천진노위, 그다음에 수원의 경기진노위 이런 식으로 다 있어요. 강원진노 이런 식으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노동위원회가 있고 얘네들을 이제 컨트롤하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세종시에 있구나. 중노위, 진노위 이런 식의 용어들 좀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죠. 내가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어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민사 할 수 있죠. 형사는 안 되고 처벌 조항이 없으니까. 그 다음 노동위는 갈 수 있고 부당해고를 컨트롤하는 게 얘네들이니까 부당해고, 부당징계, 부당인사발령, 비정규직 차별, 그 다음에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노사관계 규율 이런 것들 조정 이런 거 얘네가 하거든요. 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다른 맥락으로 사용자가 나한테 임금을 체불했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거 민사 할 수 있죠. 형사 할 수 있어요. 처벌 조항이 있으니까. 이거 지금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노동위는 못 가죠. 왜냐? 얘네들은 임금 체불 받아주는 데가 아니라 부당해고 이런 거 규율하는 이런 애들이니까. 오케이?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이런 거예요. 처벌 조항이 없는 것들은 노동부가 신경 쓸 수가 없다고요. 근데 그걸 다 민사로 가라. 부담스러우니까 별도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용어가 좀 익숙해지면 됩니다. 노동부는 돈 받아주는 데가 아니라 수사기관이구나.
그래서 모든 노동사건에 대한 수사는 검사 지휘받아서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하는구나. 그 다음, 처벌조항 없는 것들은 다 민사로 가라고 하자니 개별 근로자들한테 너무 힘드니까 이런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라는 특별 행정기관을 둬가지고 여기서 좀 손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시스템을 두고 있구나. 이 정도만 일단 이해하시고 넘어가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진도를 앞서 나가기 전에 내일 뭘 드릴 거냐면 간단한 OT 자료 같은 걸 살짝 드릴 거예요. 한 페이지짜리인데요. 거기 뭐가 있냐면 제 카페가 있어요. 혹시 검색해서 보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원래 지금 노무사에 이제 10년 차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강의한 지 이제 8년쯤 됐거든요. 근데 그동안 강사하면서 개인 수험 카페를 한 번도 안 만들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관리가 자신이 없어가지고 아예 만들지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올 초에 만들었어요. 다른 이유로 만들었는데 만들고 나니 이게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좀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주소는 검색하시면 나오는데요. 이거 자세한 건 내일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그거는 이제 오픈 카페는 아니고 그냥 수강생들만 등업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해놓은 카페인데요. 그거는 거기 들어가면 막 자료가 많고 막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정기적으로 올리는 자료들이 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있어서 카페 가입 문제를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그거는 내일 이제 시작할 때 그 자료 가지고 그 OT 자료 가지고 다시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메일이야 계획서 나와 있으니까 이메일은 다 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핸드폰 번호랑 카톡 그 아이디를 오픈을 따로 하거든요. 근데 오늘 강의는 이게 샘플로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부담스럽고요. 너무 많은 분들이 제 번호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부담스럽고 내일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질문할 때 유의사항하고 이런 것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제가 작년까지는 그냥 편하게 하세요 그랬는데 올해 좀 룰을 몇 개를 정하려고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올해부터는. 그래서 질문 시 유의사항을 좀 내일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하도 이상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뭐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밤 12시 에 전화하지 마세요. 뭐 이런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를. 근데 그런 것들을 안 지켜주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밤에 막 전화해가지고 술 먹고 막 전화해가지고 막 공부가 힘들어요. 그러면 저도 힘들어요.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유의사항으로 이렇게 좀 내일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예. 자, 예.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제 번호 안다 그래가지고 딴 데 막 뿌리는 거예요. 뭐 전화가 와. 누구세요? 그랬더니 노무사님 수강생 소개로 전화드렸는데요. 상담 좀 드리려고요. 그럼 제가 예? 되는 거죠. 그럼 전화 왔는데 제가 상담 안 하는데요. 이럴 순 없잖아요. 해드리긴 해드리죠. 근데 수강생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이건 번호를 이렇게 뿌리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내일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내일 다시 하는 걸로 하죠. 예. 첫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한 10분 정도 쉬었다 가겠습니다.